콘테 감독의 패착이었습니다. 교체 카드 한 명인 손흥민. 그런데 결과로 증명했어? 못했죠. 손흥민을 뺀 건 패착이었어요. 토트넘이 스포르팅 원정에서 0대2로 패배한 경기 후토크입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고요. 결과부터 얘기를 해보죠. 토트넘이 스포르팅 원정에서 상당히 우세한 상태로 오랜 시간을 잘 운영했어요. 하지만 득점을 하지 못하는 최근 그 콘테 감독 특유의 좀 늪축구라고 할까요? 서로 답답해지는 그런 축구가 반복이 되다가 골이 안 나니까 콘테 감독이 어떤 교체를 했습니까? 손흥민을 뺐어요. 그런데 그게 토트넘의 유일한 교체였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나간 뒤에 주도권을 잃어버린 토트넘은 추가 시간에만 2골을 내주면서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판세가 굉장히 뜻밖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팀들이 2경기씩 한 상태인데요. 다들 전력이 비슷한 조, 그러니까 4중에 가까운 조지만 그 중에서도 스포르팅이 약체다. 토트넘이 가장 강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약체로 꼽혔던 스포르팅이 2연승을 거뒀습니다. 스포르팅은 지난 여름에 주축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체로 꼽았던 거고, 포르투갈 리그, 자국 리그에서도 7위로 떨어져 있거든요. 반면 굉장히 자국 리그에 잘 나가는 팀도 있습니다. 프랑스 리그왕에서 파리 생제르맹과 거의 같은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마르세유. 이 마르세유가 포트 4에서 합류하긴 했지만 복병으로 꼽혔는데 토트넘 경기 직후 열린 프랑크푸르트전에서 졌어요. 그래서 예상외로 마르세유는 챔스에서 2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토트넘은 이 조에서 16강 진출이 유력한 최강 전력의 팀으로 꼽힙니다. 이 538 팀 전력과 조판세 등을 종합해서 16강 진출 확률을 산출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의 알고리즘은 똑같은 1승 1패인데도 토트넘의 16강행 확률이 프랑크푸르트보다 훨씬 높은 74%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력 면에서 토트넘이 더 위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스포르팅이 왜 졌을까요? 자, 앞선 7경기에서 5승 2무를 거둔 토트넘. 손흥민의 무득점과 답답한 경기 양상에도 불구하고 승점만큼은 잘 챙긴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게 토트넘인데 왜 이번 경기는 왜 이렇게 됐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콘테 감독의 매우 보수적인 축구. 이번 시즌 우리가 매 경기 보고 있는 그 축구가 상대의 적절한 대처에 완전히 당한 첫 경기입니다. 콘테 감독은 예전 지휘했던 다른 팀에서도 패턴이 비슷했습니다. 첫 시즌에 꽤 매력적인 경기를 하고 나서 두 번째 시즌에는 오히려 보수적이고 재미없는 축구로 접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감독이 써달라고 하는 선수를 다 사줄수록 경기 내용은 오히려 재미가 없어진다. 이런 경향이 일관적으로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는 없지만 성적은 나서 누가 뭐라고 하지 못하는 게 콘테의 특징이에요. 유벤투스 때도 첫 시즌 우승보다 두 번째 시즌 우승이 더 압도적인 우승이었어요. 재미는 없지만. 그리고 인테르에서도 첫 번째 시즌엔 2위, 두 번째 시즌에 우승을 했습니다. 재미는 없지만. 그래서 이번 시즌도 좀 어찌어찌 이기기는 하지만 경기를 보면 강팀이라는 느낌은 없어요. 그럼에도 무패 행진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경기는 스포르팅이 잘 버텼어요. 토트넘이 사실은 좀 유리한 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국 여왕 서거로 인해서 주말 경기를 걸렀죠. 체력적으로 우위였단 말이에요. 주중 챔피언스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사이에 일주일 간격이 있었고 마르세유는 3, 4일 간격으로 연속 경기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 원정의 부담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스포르팅의 아모림 감독이 주축 선수들이 많이 바뀌어서 혼란을 겪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애초에 공격할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잘 간파한 것 같아요. 차분하게 경기 균형을 맞춘 채로 경기를 쭉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콘테 감독이 후반전에조차 모험을 걸 생각은 안 한다는 것을 역시 간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트넘이 역시나 교체 카드를 겨우 한 장 쓸 때 스포르팅은 4장이나 쓰면서 적극적인 후반 전술 변화로 승리를 따냈고요. 교체 들어간 선수들이 득점 관여를 많이 했죠. 자, 콘테는 유벤투스, 첼시, 인테르 이런 최고 명문들만 지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챔스 최고 성적이 8강에 불과하고 조별리그 탈락을 많이 합니다. 왜 챔스에 약할까? 여러 분석들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것, 또 일반적인 분석은 이런 거예요. 콘테 감독은 답답한 축구라는 이유가 변수 통제에 집착하고 상대의 의표를 찌르기보다는 차라리 서로 공격을 못하는 양상이 되더라도 내 약점을 감춘다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리그에서 상대적 약팀을 짓밟을 때는 이게 괜찮아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내가 더 강하다는 전력 그대로의 결과만 내면 되거든요. 하지만 챔스는 강팀을 많이 만나죠. 그리고 해외 원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가 콘테 감독이 대처하기에는 너무 다양하다, 너무 다채롭다라는 것이 콘테의 챔스 약세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런 점이
이번에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죠.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은 어땠는지 개인적인 활약상을 좀 짚어보죠. 그 손흥민 선수 하이라이트가 제공이 돼요. 따로 제공이 되잖아요. 그 스포티비에서 그걸 봤는데 거의 쥐어짰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공을 못 잡은 상황 뭐 이런 거를 다 넣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슛을 한 장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후반 27분까지 경기의 4분의 3 정도를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슛이 없었어요. 참고로 해리케인 2회, 히셰를리송은 4회였는데 손흥민은 슛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패스 정확도는 78%로 공격진 중에서는 제일 높았고요. 키패스, 동료의 슛으로 이어진 패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후방에 이제 벤탄쿠르에게 중거리 슛 때리려고 밀어준 패스가 있었죠. 좋은 패스가 있었어요. 그 다음 드리블 성공은 2회가 있었는데 이것은 또 케인과 히셰를리송은 오히려 없어요. 선발 공격진 중에서 유일하게 드리블 성공시킨 기록이고요. 다음 공 탈취, 수비 가담이죠. 2회입니다. 이거 역시 케인이나 히셰를리송은 없었어요. 가로채기도 1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죠. 동료의 패스를 잘 받아서 슛할 수 있는 포지션에서 슛을 날린 적은 없어요. 하지만 돌파, 패스, 수비 가담 등으로 팀의 기여를 열심히 했다. 전형적인 좀 손흥민 선수가 팀 손흥민 선수를 살리지 못한다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양상의 경기지만 사실 뜯어보면은 팀 내 기여도가 좀 높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왜 이렇게 편한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느냐? 앞선 경기들과 비슷했습니다. 뭐 보수적인 접근법 때문에 토트넘의 공수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렇죠? 토트넘의 3톱은 앞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백과 4명의 미드필더는 좀 뒤쪽에 있죠. 공수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패스 거리가 멀고 예전에는 이제 그 먼 거리 패스를 해리케인이 기막히게 돌려놓으면서 원터치로 손흥민에게 주고 속공으로 넣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지만 그건 상대가 수비라인을 올려줄 때 얘기고 이날처럼 상대가 충분히 이제 토트넘 공격에 대비를 하고 수비라인을 내리고 잘 대비하고 있을 때 통하지 않았고 그다음 해리케인 개인의 컨디션 해리케인 이번 시즌 컨디션이 뭐 늘 나쁜 건 아니지만 이날은 다른 것보다도 손흥민에게 주는 패스의 질, 연계 플레이의 질이 좀 아쉬웠습니다. 해리케인이 그 연계 플레이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이날만큼은 연계 플레이에 있어서 좀 아쉬웠고 제가 기억나는 좀 단적인 장면만 해도 손흥민이 되게 재치 있는 패스로 상대의 밀집 수비 사이에서 케인에게 패스를 줬는데 케인의 리턴 패스가 부정확해서 오히려 상대에게 역습 기회를 내주고 손흥민에게 공이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계속 지적되는 윙백 운영 역시 손흥민 선수의 역량을 살리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죠. 왼쪽 윙어 페리시치, 왼쪽 윙백 페리시치가 손흥민 선수와 호흡이 안 맞는 모습이 이제 뭐 경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호흡을 맞춰서 뭐 티키타카를 하든지 2대1 패스를 하든지 아니 한 명이 디코 역할을 하든지 해서 왼쪽을 파괴해주면 되는데 그게 없죠. 그러니까 손흥민은 약간 없는 선수처럼 치고 페리시치가 혼자 개인 돌파 후에 크로스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은 많이 보이고 그게 잘 성공한 적도 있기 때문에 뭐 페리시치 개인의 평점은 뭐 높게 나옵니다만 요는 효율적인 공격이 아니라는 거죠. 손흥민이라는 최고의 득점을 살리지도 못하고요. 또 이제 페리시치의 패스는 바로 옆에 있는 선수에게 꺾어주는 그 컷백 패스라기보다는 멀리 날아가는 크로스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 패스가 손흥민이 아닌 손흥민을 지나쳐서 케인이나 히샬리송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날은 뭐 애초에 페리시치의 플레이가 많이 통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뭐 플레이 경향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과 호흡이 또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을 빼고 페리시치를 남겼는데 일주일 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노장인 페리시치의 기동력 문제가 후반 막판엔 불거졌죠. 결국에는 막판에 페리시치가 조금 힘에 부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쪽이 뚫리고 실점의 빌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페리시치 때문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콘테 감독이 좀 나이가 많은 윙백 선수에 대한 어떤 교체 카드 운영을 너무 아꼈던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왼쪽만 그러냐? 똑같죠. 오른쪽 똑같습니다. 오른쪽에 에메르송 로얄은 뭐 지난 시즌부터 반복된 문제를 이번 시즌 그대로 노출하고 있고요. 오히려 로얄은 페리시처럼 돌파라도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얼리 크로스 비중이 좀 높죠. 그리고 동료에게 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좌우 윙백 공격이 모두 답답해지면 아까 말한 공격진 조합 문제, 공격진 컨디션 문제, 또 해리케인의 연계 플레이 문제가 더욱 불거질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 눈에 띄는 선수들이 좌충우돌하면서 뭘 좀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히샬리송이나 페리시치 같은 선수들인데 사실 이날은 뭐 효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가장 띄는 기록은 바로 교체 카드를 한 장 썼고 그게 손흥민이었는데 손흥민이 빠진 뒤에 오히려 연속 실점을 하면서 토트넘이 졌다는 거예요. 손흥민이 빠지고 들어온 선수는 대안 쿨루세브스키였습니다. 그래서 쿨, 캐, 히 조합으로 바뀌었는데
쿨세스키 투입 이후에 토트넘이 공격 방식이 바뀌었고 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좀 공격력이 상승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쿨세스키는 조금 더 미드필더적인 성향의 선수다 보니까 좀 저돌적인 드리블을 통해서 공을 운반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나 싶었지만 잠깐이었습니다. 토트넘 공격진이 스포르팅이 올라오지 못하게 저지한 효과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쿨세스키는 약간 좀 미드필드와 공격진 사이에서 활동하는 선수지 상대 수비 라인에 부하를 준 선수가 아니고 케인과 히샬리송 두 명은 저는 이게 좀 의외일 수도 있었는데 스포르팅 입장에서 그렇게 아주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스포르팅이 손흥민 빠진 뒤에 더욱 적극적으로 토트넘을 상대로 공략하려는 공격적인 모습을 오히려 많이 보여줬고 그게 이제 오히려 스포르팅 쪽의 시도가 통했죠. 기록으로도 나타납니다. 손흥민 교체 전까지 슛 시도를 보면 토트넘 11회, 스포르팅 8회, 토트넘의 약간의 우세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흥민이 빠진 뒤에는 토트넘이 한 번밖에 슛을 못한 반면 스포르팅은 4번이나 하면서 스포르팅이 막판 공세에 들어갔다는 것을 기록으로도 단적으로 볼 수 있고요. 손흥민 빠진 뒤에 나타난 어떤 나비 효과들이 이렇게 이어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더 많이 만지게 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는 제가 처음 하는 게 아니죠. 많이들 해온 얘기긴 한데 이런 생각을 더 확실하게 굳히게 한 그런 경기였고요. 무리뉴 이후 콘테까지 오면서 좀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손흥민은 공을 덜 만지게 하는 게 낫다. 문전에서 마무리만 하게 만드는 게 최선의 활용법이다. XG 값이 되게 낮은 슈팅 상황도 다 성공시키지 않느냐. 저 선수는 결정력이 최고 장점이니까 최전방에 남겨놔야 된다. 이런 좀 그릇된 접근법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손흥민의 뛰어난 결정력 소유자인 건 물론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동시에 팀플레이 좋고요. 토트넘에 있는 동안 많이 성장해서 공 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A 패스를 멋진 스루 패스를 찌르는 건 아니지만 팀플레이에 적절한 패스를 같이 돌리면서 팀 공격을 조립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지능의 소유자로 발전했습니다. 예전보다 이 측면에서 정말 많이 발전했고 때로는 손흥민이 플레이메이커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경기도 있을 정도잖아요. 그런데 공 잡은 횟수에 있어서 손흥민, 케인, 쿨세스키가 대체로 비슷했는데 공을 잃어버린 횟수를 보면요. 이날 손흥민은 단 1회였어요. 히샬리송은 무려 5회, 케인은 2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훨씬 안정적인 팀플레이를 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파 기록이 손흥민만 있는데도 공을 덜 잃어버렸어요. 안정적인 선수라는 거거든요. 손흥민을 조금 더 내려서 안정적으로 중앙에서 공 연결을 하면서 동료 원투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오히려 방법이 아닐까. 그러다 보면은 손흥민이 동료에게 공을 주고 이제 패스를 받으러 올라가면서 능동적으로 자기가 득점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동료의 패스를 이렇게 앞에서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활용법이 아닐까. 손흥민이 아예 조립부터 마무리까지 하게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페리시치를 계속 쓸 거면 지금 손흥민 활용법으로는 시너지 효과가 계속 안 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더욱더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원정에서 안정적인 승리를 거두려면 손흥민을 빼면 안 됐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 되겠죠. 결과론일 수 있습니다만 콘테 감독이 꼭 100% 이기려는 생각으로 교체를 한 게 아니고 무승부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늘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선수를 남겨놔야 되는데 그게 누굽니까? 히샬리송보다는 손흥민이 안정적이거든요. 쿨세스키와 손흥민이 더불어서 전방에서 소유권을 지키다가 득점 기회를 노리게 해주는 게 맞았고 히샬리송 케인만 남겨놓는 것으로는 안정성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스포르팅에 더 많은 공격권을 내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손흥민을 제가 빼서 불맨소리 한다는 게 아니고 손흥민이 좀 더 안정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선 더욱더 필요했다. 체력이 붙인 상황도 아닌데요.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겠네요. 손흥민 선수의 활용법을 콘테 감독이 다음 경기엔 제발 찾아주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볼리였습니다.